조용한 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조선의 오래된 마을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굶어 죽을 뻔한 아이를 거둔 한 노파와 그 아이가 훗날 조선 최고의 재상이 되어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 아이를 거지 아이라 불렀고 노파를 미련한 늙은이라 불렀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처지에 남의 아이를 거두었으니 제 살 길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때는 작아 보여도 훗날 큰 산처럼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낡은 방 한 칸, 그리고 누군가를 사람으로 대해준 마음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때로는 한 나라의 길까지 바꾸기도 합니다. 한양의 큰 관청 앞마당에 수많은 관리들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검은 관복을 입은 재상 만석은 조정의 신하들 사이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지방 수령들이 떨었고 그의 판단 하나에 억울한 백성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날 모든 관리들 앞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재상 대감이 누구를 맞이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관청 문 밖에서 낡은 회색 무명옷을 입은 한 노파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흰머리는 낮게 묶여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파는 자신이 들어와도 되는 자리인지 몰라 문턱 근처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만석은 망설임 없이 그 노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노파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재상이 낡은 옷을 입은 시골 노파에게 큰 절을 올린 것입니다. 한 관리가 놀라 물었습니다. 대감, 저분은 누구시옵니까? 만석은 고개를 든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나를 살려주신 분이다. 내게 밥을 주셨고 이름을 주셨고 사람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다. 나를 낳은 어머니는 아니지만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다. 노파는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습니다. 대감, 저는 그저 굶은 아이에게 죽 한 그릇을 준 것뿐입니다. 만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 한 그릇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재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과 은혜갚기 설화, 가난한 향촌 사회, 서당 교육, 과거 급제, 청백리 정서에 대한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역사 스토리텔링입니다. 일부 인물과 장면, 대사는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흉년이 든 조선 마을에서 약자가 어떻게 버려졌는지, 가난한 노파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배움과 은혜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오래전으로 돌려 만석이 아직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던 어린아이였던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그해 봄은 유난히 메말랐습니다. 들판에 흙은 손으로 쥐면 가루처럼 부서졌고 냇물은 발목에도 차지 않았습니다. 보리 이삭은 제대로 여물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누렇게 말라갔습니다. 조선의 시골 마을에서 흉년은 단순히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빚이 늘고 세금이 무거워지고 이웃 사이의 마음까지 마르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쌀독이 빈 집에서는 말소리도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장터 끝에서 떨어진 곡식 나타를 주웠고 어른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것이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마을 가장 끝, 무너져가는 초가집에 순덕 할멈이 살고 있었습니다. 순덕 할멈은 70을 바라보는 노파였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의 집 밭일과 바느질로 살았지만 이제는 허리도 굽고 손가락 마디도 굳어 예전처럼 일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 금간 사발 2개, 오래된 숟가락 하나, 그리고 작은 쌀독이 전부였습니다. 그 쌀독마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순덕 할멈은 매일 아침 쌀독을 열어보고는 다시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열어보는 것은 사람 마음이란 마지막까지 무언가 남아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보리결을 물에 풀어 끓이고 산에서 캐온 나물 뿌리를 씹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장터 끝에 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흉년에는 쓰러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고 모두가 자기 살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베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두 눈은 컸지만 빛이 거의 없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아이 곁을 지나가며 혀를 찼습니다. 어느 집 아이인지 모르겠구나. 부모가 죽었나 보다. 괜히 거두었다가 함께 굽는다. 그 말들은 아이의 귀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손가락만 희미하게 움직였고 배고픔보다 더 깊은 지친 숨이 그의 작은 몸을 겨우 붙들고 있었습니다. 순덕 할멈이 아이를 본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그녀는 장터 끝에서 시든 나물 몇 줌을 얻어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낡은 짐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할멈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많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아이 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할멈은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얘야, 들리느냐? 아이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은 너무 컸고 너무 오래 굶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할멈은 마른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뜨겁지는 않았지만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할멈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구 아이요? 이 아이 아는 사람 없소.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는 체 하면 책임이 생기는 세상이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허진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할멈, 괜한 정내지 마시오. 저런 아이는 살려봐야 짐이오. 요즘 같은 흉년에 남의 아이 거두면 자기 목숨도 못 건지요. 허진사는 마을에서 제법 부자로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곡식 창고는 넉넉했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다녔지만 말끝에는 늘 가난한 사람을 내려다보는 습관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덕 할멈은 그의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떨림이 말보다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할멈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짐이라니. 사람 목숨을 두고 어찌 짐이라 하노. 순덕 할멈은 아이를 업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파의 허리는 이미 굽어 있었고 아이가 아무리 말라도 그녀에게는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장터 사람들 중 누구도 선뜻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젊은 나무꾼이 못 본 척하지 못하고 다가왔습니다. 할멈, 제가 집까지는 업어다 드리겠소. 순덕 할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복 받을 것이네. 나무꾼은 아이를 업고 할멈의 초가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안은 춥고 비어 있었지만 적어도 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순덕 할멈은 아이를 낡은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아이의 숨은 가늘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젖은 나뭇가지가 연기를 냈지만 할멈은 눈물을 닦을 틈도 없이 부싯돌을 쳤습니다. 순덕 할멈에게 남은 것은 작은 바가지 바닥에 붙어있던 쌀 한 줌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사흘은 더 버티려고 아껴둔 마지막 쌀이었습니다. 할멈은 쌀독을 열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쌀을 아이에게 먹이면 자신은 당장 내일부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그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할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늙은 몸이야 하루 굶는다고 무슨 큰일이겠느냐.
어린 것은 아직 세상 구경도 못했는데 그녀는 쌀을 씻어 물을 많이 붓고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쌀알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래 끓이니 따뜻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아이는 그 냄새에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할멈은 죽을 식혀 작은 숟가락으로 아이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삼키지 못했습니다. 할멈은 손가락으로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급히 먹으면 탈난다. 아이는 아주 조금씩 죽을 삼켰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방 안에는 죽을 넘기는 작은 소리와 아궁이의 희미한 불소리만 들렸습니다. 순덕 할멈은 자신도 배가 고팠지만 숟가락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반 그릇쯤 먹고 나서야 겨우 숨을 조금 깊게 쉬었습니다. 할멈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겠구나. 아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살려주십니까? 그 질문에 순덕 할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살려주느냐니? 사람을 살리는 데에도 이유가 있어야 하는 세상인가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멈은 아이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주는 게지. 그게 이유라면 이유다. 아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별것 없다. 그러니 둘이 비슷하구나. 아이의 입가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웃으려는 것인지 울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멈이 물었습니다. 이름은 무엇이냐?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불러주던 이름이 있었는지 굶주림 속에서 그것마저 잊어버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참 뒤 겨우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아무도 이제 부르지 않습니다. 순덕 할멈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람에게 이름이 없다는 것은 밥이 없는 것만큼이나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할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 지어주마. 아이는 힘없이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멈은 쌀독을 떠올렸습니다. 바닥난 쌀독, 비어있는 창고, 굶주린 마을.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녀는 아이가 굶주림만 기억하며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배우고 마음도 넉넉한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만석이라 하자. 언젠가는 내 마음이 만석의 곡식보다 넉넉해지라고. 아이는 그 이름을 조용히 따라했습니다. 만석. 그 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굶어 죽을 뻔한 아이는 처음으로 다시 이름을 얻었습니다. 순덕 할멈은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아궁이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배고픔이 몰려왔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은 자기 것을 잃는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 안에 아직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초가지붕을 흔들었습니다. 할멈은 빈 쌀독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또 어찌 되겠지. 하지만 바로 그 내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파가 거지 아이를 들였다는 소문을 냈고 허진사는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늙은이가 남의 아이를 살려 무엇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순덕 할멈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먹인 그 묽은 죽 한 그릇이 훗날 조선 조정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아이의 첫 끼니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 할멈이 장터에 나갔을 때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노파를 불쌍하게 보았고 누군가는 어리석다고 보았습니다. 굶주린 아이 하나를 살렸다는 이야기는 하룻밤 사이에 마을 끝에서 장터 입구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제 끼니도 못 챙기는 늙은이가 남의 아이를 들였다더라. 며칠 못 가 둘 다 굶어 쓰러질 것이다.
순덕 할멈은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사실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쌀독은 비어 있었고 아이는 아직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할멈은 어제보다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빈방 한쪽에서 아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초가집은 전날과 다른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진사는 장터 입구에서 순덕 할멈을 보자 비웃듯 말했습니다. 할멈, 밤새 생각은 해보았소. 지금이라도 아이를 다른 고을로 보내시오. 정이라는 것은 쌀독이 찬 사람이나 부리는 것이오. 빈 쌀독으로 정을 부리면 굶어 죽는 것밖에 더 있겠소. 순덕 할멈은 허리를 펴려 했지만 오래된 몸은 마음처럼 곧게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쌀독이 비었다고 마음까지 비우라는 법은 없지요. 허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음으로 죽을 끓일 수 있어. 마음으로 아이 배를 채울 수 있어. 할멈은 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이기는 사람은 많지만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녀는 장터 바닥에 떨어진 무청과 시든 나무를 주워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석은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덕 할멈은 묽은 죽을 조금씩 끓여 먹이고 산에서 캐온 뿌리를 잘게 찧어 국물에 풀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숟가락을 두려워하듯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할멈은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내 몫이다. 빼앗아 먹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밥보다 더 천천히 아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만석은 처음으로 스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멈, 물을 제가 떠오겠습니다. 순덕 할멈은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아직 내 몸이 바람보다 가벼운데 무슨 물을 뜨겠느냐. 그러나 아이의 눈빛에는 자신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만석은 순덕 할멈의 초가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집이라 해도 방 한 칸과 작은 부엌, 기울어진 처마가 전부였습니다. 비가 오면 한쪽 벽에서 물이 스며들었고 겨울바람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만석에게 그곳은 처음으로 쫓겨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물동이를 씻고 할멈이 산에 오를 때 작은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순덕 할멈은 아이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옷도 넉넉한 밥도 좋은 이불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이에게 늘 한 가지를 주었습니다. 사람으로 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만석아, 이리 와 밥 먹자. 만석아, 오늘은 바람이 차니 문을 잘 닫아라. 그 이름을 불러주는 소리만으로도 아이는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날은 많았습니다. 순덕 할멈은 죽을 2그릇으로 나누는 척했지만 자기 그릇에는 국물만 담는 날이 많았습니다. 만석은 그것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멈, 왜 제 그릇에만 쌀알이 많습니까? 할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늙은이는 이가 약해서 국물이 좋다. 아이는 더 묻지 않았지만 다음부터는 자기 그릇에 쌀알을 숟가락으로 조금 덜어 할멈 그릇에 밀어 넣었습니다. 할멈은 못 본 척하다가 결국 눈을 붉혔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밥을 나누는 일이 말보다 깊은 대화가 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배고픔을 모른 척하며 서로를 살렸습니다. 한 사람은 아이의 몸을 살렸고 다른 한 사람은 노파의 마음을 다시 살렸습니다. 만석이 조금 건강해지자 마을 아이들은 그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아이가 할멈 집에 붙어 산다. 이름도 없던 아이가 만석이라니 만석은커녕 한 대도 없겠다. 아이들의 말은 어른들이 하던 말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집으로 돌아와 장작더미 옆에 앉아 오래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순덕 할멈은 그런 만석을 보고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속상하냐?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왜 눈이 젖었느냐? 만석은 그제야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아이입니까? 아무데도 속하지 못하는 아이입니까? 할멈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내 집 아이이다. 그걸로 오늘은 충분하다. 만석이 글자에 눈을 뜬 것은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덕 할멈은 장터에서 찢어진 종이 몇 장을 주워왔습니다. 불쏘시개로 쓰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석은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종이에는 장부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글자와 숫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멈은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모르는 것인데도 자꾸 보고 싶습니다. 순덕 할멈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마을 서당 앞을 지나가다 담장 너머로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 천 따지. 만석은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이 처음 보는 불빛처럼 빛났습니다. 할멈은 그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밥만큼이나 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덕 할멈은 만석을 데리고 서당으로 갔습니다. 서당 훈장 강 훈장은 마른 체격에 흰 수염을 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할멈, 서당도 먹고 살아야 하오. 종이와 붓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오. 순덕 할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압니다. 제가 돈은 없습니다. 대신 마당도 쓸고 물도 깃고 겨울에는 장작도 패우겠습니다. 아이가 뒷자리에서 글 읽는 소리만 들어도 되겠습니까? 강 훈장은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낡은 베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훈장은 물었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으냐? 만석은 두 손을 모으고 대답했습니다. 네. 배워서 할멈 이름을 써보고 싶습니다. 그 대답에 강 훈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강 훈장은 아이에게 간단한 글자를 몇 개 보여주었습니다. 만석은 처음 보는 글자였지만 모양을 오래 바라보더니 곧 따라 그렸습니다. 획은 서툴렀지만 눈으로 기억하는 힘이 남달랐습니다. 훈장은 다시 숫자를 불러주고 작은 계산을 시켜보았습니다. 만석은 손가락을 접고 펴며 곰곰이 생각하더니 정확히 답했습니다. 강 훈장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는 전에 글을 배운 적이 있느냐?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장터에서 사람들이 물건값을 다투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가 속이는지 궁금해서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말에 훈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배운 적은 없어도 배울 눈이 있구나. 그는 순덕 할멈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보내시오. 뒷자리에 앉아 듣게 하겠습니다. 대신 늦지 않게 오고 게으르게 굴면 안 됩니다. 그날부터 만석은 새벽마다 일어나 물을 깃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순덕 할멈이 말리지 않아도 자기 몫의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보자기에 주운 종이와 작은 나뭇가지를 넣어 서당으로 갔습니다. 붓과 먹을 살 돈이 없어 처음에는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썼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글을 비웃었습니다. 붓도 없는 놈이 무슨 글공부냐. 그러나 만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글자를 배울 때마다 10번, 20번씩 흙에 썼습니다. 바람이 불면 글자는 지워졌지만 아이의 머릿속에는 남았습니다. 강 훈장은 그 모습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종이가 없어도 배우는 아이는 배우고 종이가 많아도 마음이 없는 아이는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덕 할멈은 만석이 글을 배우기 시작하자 더 바빠졌습니다. 서당에 보낼 아이를 굶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새벽에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낮에는 남의 집 마당을 쓸고 저녁에는 바느질감을 얻어와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붓고 눈은 침침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그런 할멈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서당에 가지 않으면 할멈이 덜 힘들지 않습니까? 순덕 할멈은 바늘을 내려놓고 아이를 보았습니다. 힘든 것은 몸이 늙어서 그런 게지 내가 배워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글을 배우는 것은 내 등짐이 아니라 내 지팡이다. 언젠가 내가 바로 서면 나도 덜 흔들릴 것이다. 그 말에 만석은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서당에는 허진사의 아들도 다녔습니다. 이름은 허도윤이었고 좋은 붓과 새 종이를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는 만석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아이가 서당에 앉아 있는 것이 못마땅했고 나중에는 훈장이 만석을 칭찬하는 것이 더 못마땅했습니다. 어느 날 허도윤은 만석의 흘글씨를 발로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글을 배워봐야 신분이 달라지느냐. 거지 아이는 거지 아이일 뿐이다. 만석은 한참 동안 지워진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다시 나뭇가지를 들어 같은 글자를 썼습니다. 허도윤은 더 화가 났습니다. 너는 왜 대꾸도 못하느냐? 만석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글자는 지워져도 다시 쓰면 됩니다. 하지만 남을 업신여긴 말은 다시 담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 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훈장은 그 일을 보고 만석을 따로 불렀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느냐?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났습니다. 그러나 할멈이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픔에 진 사람은 다시 밥을 먹으면 일어설 수 있지만 마음이 못나진 사람은 스스로 알기 전에는 일어서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강 훈장은 오래도록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이라기에는 깊었습니다. 그는 낡은 붓 하나와 먹 조각을 꺼내 주었습니다. 새 것은 아니나 아직 쓸 수 있다. 글을 배울 눈이 있는 아이에게는 도구가 있어야 한다. 만석은 두 손으로 붓을 받았습니다. 마치 쌀 한 가마니를 받은 듯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붓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덕 할멈은 그 붓을 보고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만석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낡은 종이를 펴고 글자를 썼습니다. 처음으로 붓을 잡은 손은 떨렸습니다. 먹물은 고르게 번지지 않았고 획은 비뚤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한 글자씩 정성껏 썼습니다. 순덕. 할멈은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만석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할멈 이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쓰고 싶었습니다. 순덕 할멈은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글자가 반듯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글씨였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접어 낡은 보자기 안에 넣었습니다. 만석아, 내 이름을 이렇게 보니 내가 참 오래 산 보람이 있구나. 그날 밤 할멈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아이에게 죽 한 그릇을 주었을 뿐인데 아이는 그녀에게 이름이 적힌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해가 바뀔수록 만석은 달라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마른 편이었지만 눈빛은 점점 깊어졌고 말은 적었지만 생각은 빠르게 자랐습니다. 서당에서 배운 글을 집에 돌아와 다시 외웠고 장터에서 들은 백성들의 사연을 글로 정리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자들의 말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침묵을 더 오래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강 훈장은 만석의 글을 읽고 말했습니다. 너는 글자를 잘 외우는 것보다 사람의 사정을 잘 읽는구나. 관직에 나아갈 사람이 가져야 할 눈이 바로 그것이다. 만석은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강 훈장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큰 사람은 처음부터 큰 집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다. 큰 마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서 난다. 그
그 말은 만석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과거 시험이라는 말은 그에게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야 했고 책도 필요했고 여비도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감히 그런 길을 꿈꾸어도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 훈장은 만석에게 조금씩 더 높은 글을 가르쳤습니다. 사서의 구절, 역사 속 어진 신하들의 이야기, 백성을 먼저 생각한 관리들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만석은 밤마다 아궁이 옆에 앉아 배운 글을 되뇌었습니다. 순덕 할멈은 잘 알아듣지 못해도 아이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글 읽는 소리가 집안에 퍼지면 가난한 초가집도 잠시 서당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도 적어도 굶어 쓰러져 있던 그날보다 멀리 가고 있구나.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따뜻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진사는 여전히 순덕 할멈을 조롱했습니다. 요즘 거지 아이에게 글까지 가르친다지. 세상이 참 우습게 돌아가는군. 글을 배운다고 양반이 되는 줄 아나. 순덕 할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장작을 패다가 밤에 할멈에게 물었습니다. 글을 배워도 저는 안 되는 것입니까? 순덕 할멈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 사람들 말이 모두 맞았다면 씨앗은 흙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을 게다. 만석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씨앗입니까? 할멈은 웃었습니다. 그래. 아직 작지만 내 속에는 무엇이 자랄지 아무도 모른다. 세월이 흐르며 순덕 할멈의 몸은 더 약해졌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기침이 잦아졌고 손끝은 늘 차가웠습니다. 만석은 서당에 다녀온 뒤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장터에서 품을 팔아보리쌀을 구했습니다. 할멈은 그런 아이가 안쓰러워 말했습니다. 공부할 아이가 이런 일까지 해서야 되겠느냐. 만석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글을 배우는 것도 할멈 덕이고 밥을 먹는 것도 할멈 덕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순덕 할멈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프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살린 아이가 이제 자신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가난은 여전히 집안에 있었지만 더 이상 두 사람을 완전히 짓누르지는 못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버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이 16이 되던 해 강 훈장은 순덕 할멈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래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멈, 이 아이는 여기서 멈추기 아깝습니다. 한양에 올라가 더 큰 스승 밑에서 공부하면 과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순덕 할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양이라는 말은 그녀에게 하늘 끝처럼 멀었습니다. 여비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이를 보내면 자신은 혼자 남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강 훈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지 글을 잘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 마음을 알고 억울한 사람 말을 끝까지 듣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가 관직에 나아가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순덕 할멈은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순덕 할멈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아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붙잡는 것이 사랑인지 보내는 것이 사랑인지 생각할수록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 모아둔 동전 몇 잎, 직접 꿰맨 버선 한 켤레, 말린 나물 조금, 그리고 만석이 처음 써준 자신의 이름 글씨가 들어있었습니다. 할멈은 그 글씨를 오래 바라보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만석아, 이걸 가져가거라. 만석은 놀라 말했습니다. 할멈 이름을 제가 가져가면 할멈은 무엇을 보십니까? 할멈은 웃었습니다. 내 이름은 내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종이는 내가 가져가고 나는 내가 돌아올 날을 보면 된다.
만석이 한양으로 떠나는 아침 마을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순덕 할멈은 새벽부터 일어나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예전 처음 만석에게 먹였던 죽과 비슷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아이가 죽어가는 몸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먹는 밥이었습니다. 만석은 밥상 앞에서 쉽게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할멈, 제가 꼭 가야 합니까? 순덕 할멈은 애써 웃었습니다. 가야지. 씨앗은 화분 안에서만 있으면 나무가 되기 어렵다. 바람도 맞고 비도 맞아야 한다.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할멈은 말했다. 성공하러만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으러 가는 것이다. 만석은 떠나기 전 순덕 할멈 앞에 깊이 절했습니다. 할멈, 제가 그를 이루든 못 이루든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할멈은 아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돌아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굶주린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억울한 사람 말을 들으면 귀를 닫지 말아라.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해도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된다. 만석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낡은 보자기를 등에 메고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순덕 할멈은 그 뒷모습이 언덕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거지 아이가 한양 간다고 재상이 되겠느냐. 그러나 순덕 할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만 속으로 빌었습니다. 재상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 굶주리던 그 마음만 잊지 말고 살아다오. 만석은 그렇게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가진 돈은 적었고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주막 마루 밑에서 잠을 잤고 어떤 날은 남의 집 장작을 패주고 식은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보자기 안에 든 낡은 종이를 밤마다 꺼내보았습니다. 삐뚤게 적힌 순덕이라는 두 글자. 자신이 처음으로 정성껏 쓴 그 글씨를 볼 때마다 그는 배고픔보다 더 선명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장터 끝에서 죽어가던 자신에게 다가온 늙은 손, 묽은 죽 한 그릇, 그리고 처음으로 불린 이름. 만석.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을 떠올리며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조선의 조정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낡은 보자기 하나를 맨 이 가난한 소년이 언젠가 수많은 백성의 운명을 바꿀 재상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석이 한양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더 험했습니다. 마을을 떠날 때는 마음이 뜨거웠지만 길 위의 밤은 그 뜨거운 마음만으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주막에서 자려면 돈이 필요했고 밥을 먹으려면 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만석은 어떤 날에는 나무를 패주고 보리밥 한 덩이를 얻었고 어떤 날에는 장터 짐을 날라주고 뜨거운 숭늉 한 사발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난한 서생으로 보았습니다. 낡은 보자기 하나 해진 버선, 오래된 붓 하나. 그가 가진 것은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밤마다 보자기 안에서 순덕 할멈이 싸준 낡은 종이를 꺼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처음 쓴 두 글자 순덕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볼 때마다 그는 다시 걸을 힘을 얻었습니다. 한양에 가까워질수록 길 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사꾼,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 관아 일을 보러 가는 아전,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백성들까지. 만석은 그들 사이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상한 마음도 느꼈습니다. 배고픈 사람의 얼굴이 남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막 앞에서 밥을 얻지 못해 쫓겨나는 아이를 보면 장터 끝에 쓰러져 있던 자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받은 보리떡 반쪽을 어린아이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더 배가 고팠지만 마음은 오히려 조금 편했습니다. 순덕 할멈이 자신에게 해준 일이 이런 것이었구나.
자기 배고픔을 남의 목숨보다 뒤로 미루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는 길 위에서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마침내 만석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큰 길에는 사람과 수레가 끊이지 않았고 기와집은 고향 마을의 집들보다 훨씬 높고 반듯했습니다. 그러나 크고 화려한 한양은 가난한 소년에게 친절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머물 곳을 구하는 일부터 막막했습니다. 만석은 처음 며칠 동안 절 마당 한쪽에서 잠을 청했고 낮에는 글을 배울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옷차림을 보고 문전에서 돌려보냈고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거 공부는 뜻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책값도 있어야 하고 스승에게 드릴 예도 있어야 한다. 만석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덕 할멈이 빈 쌀독 앞에서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듯 자신도 빈손이라는 이유로 배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만석이 처음 기회를 얻은 곳은 한양 뒷골목의 낡은 책방이었습니다. 주인은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고 책을 베끼는 일을 맡길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글씨가 반듯해야 했고 오래 앉아 있어야 했으며 품삯은 많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먹을 밥과 잠잘 자리만 주셔도 됩니다. 대신 제가 밤늦게까지 베끼겠습니다. 책방 주인은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손이었지만 붓을 잡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험 삼아 한 장을 베끼게 했습니다. 만석의 글씨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있었습니다. 획마다 조심스러웠고 글자 사이에 흐트러짐이 적었습니다. 책방 주인은 말했습니다. 좋다. 뒷방에서 자고 낮에는 책을 베껴라. 대신 책을 훔치면 바로 내쫓을 것이다. 만석은 깊이 절했습니다. 책방 뒷방은 좁고 추웠지만 만석에게는 큰 세상이었습니다. 사방에 책이 있었고 책마다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책을 베꼈고 밤에는 주인이 허락한 낡은 책을 읽었습니다. 붓끝이 닳고 손목이 저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끔 배가 너무 고프면 글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순덕 할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해도 마음만 잃지 않으면 된다. 만석은 글을 외우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글 속에 담긴 뜻을 생각했습니다. 어진 정치는 무엇인가? 백성을 사랑한다는 말은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굶주린 사람에게 예를 말하기 전에 먼저 밥을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그의 글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책방 주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만석을 좋게 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책을 베끼는 손보다 묻는 눈이 좋다. 그냥 베끼기만 하기에는 아깝구나. 그는 자신이 아는 한양의 선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선비는 벼슬길에서 물러난 늙은 학자였고 이름은 정 선생이라 했습니다. 정 선생은 처음에 만석을 시험했습니다. 글은 무엇을 위해 배우느냐? 만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배웠습니다. 이제는 굶주린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기 위해 배우고 싶습니다. 정 선생은 그 대답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벼슬을 위해 글을 배우겠다고 한다. 그런데 너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배운다 하는구나.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가르쳐 보겠다. 정 선생의 가르침은 엄했습니다. 그는 만석에게 글자를 많이 외우는 것보다 뜻을 깊이 따지게 했습니다. 하루에 배운 구절을 다음날 자기 말로 풀어 설명하게 했고 역사 속 인물의 선택을 두고 옳고 그름을 묻게 했습니다. 만석은 때로 대답하지 못해 밤새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책방 일도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잠은 늘 부족했습니다. 손은 먹물로 물들었고 어깨는 자주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마다 고향 초가집의 순덕 할멈을 떠올렸습니다. 할멈은 지금도 장터에서 시든 나무를 주워 끼니를 잇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자신이 따뜻한 방에서 책을 읽는 것조차 과분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석은 더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첫 과거 시험에서 만석은 떨어졌습니다. 그는 결과를 확인한 뒤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떤 이가 기뻐 뛰었고 어떤 이는 탄식하며 돌아섰습니다. 만석은 자기 이름이 없는 방을 다시 보고 또 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허무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책방 뒷방에 앉아 순덕 할멈의 이름 글씨를 꺼냈습니다. 할멈,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종이 위에 삐뚤어진 글씨는 이상하게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 붓을 잡던 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도 글씨는 비뚤었지만 다시 썼습니다. 흙바닥 글씨가 지워져도 다시 썼습니다. 만석은 눈물을 닦고 종이를 접었습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길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 선생은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떨어진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떨어지고 나서 무엇을 잃는지가 중요하다. 어떤 이는 낙방 뒤에 겸손을 얻고 어떤 이는 남 탓만 얻는다. 너는 무엇을 얻겠느냐?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더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바르게 생각하겠습니다. 정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은 다시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글을 외울 때마다 실제 백성의 삶과 연결해 생각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야 하는지, 흉년에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고아와 노인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그의 글은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글자만 반듯한 글이 아니라 사람의 숨이 들어있는 글이 되어갔습니다. 그 사이 고향의 순덕 할멈은 만석을 기다렸습니다. 만석이 떠난 뒤 초가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텅 빈 집은 아니었습니다. 아궁이 옆에는 만석이 쓰던 작은 나뭇가지가 남아 있었고 벽 틈에는 아이가 외우던 글소리가 아직 남은 듯 했습니다. 할멈은 장터에 나갈 때마다 한양 소식을 묻곤 했습니다. 과거 시험이 있었다지요. 이번에는 누가 붙었다 합니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할멈이 보낸 그 아이 이름은 못 들었소. 허진사는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말하지 않았소. 그런 아이가 과거에 붙는다면 세상이 뒤집히지. 순덕 할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은 가끔 뒤집혀야 바르게 보이는 법이지요. 몇 해가 흐른 뒤 만석은 다시 과거에 응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붙어야 한다는 조급함보다 자신이 왜 이 길에 있는지를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험장에는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도 많았고 집안의 기대를 등에 업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만석은 낡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기 전 그는 눈을 감고 순덕 할멈의 초가집을 떠올렸습니다. 빈 쌀독, 묽은 죽, 낡은 숟가락, 그리고 자신을 처음으로 이름 불러주던 목소리. 그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답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굶주림을 아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던 날 만석은 사람들 틈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름이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방 앞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읽었습니다. 만석.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만석은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보았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틈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순덕 할멈의 얼굴이었습니다. 할멈, 제가 해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 선생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급제는 내가 높은 곳으로 오르는 문이 아니라 낮은 곳을 더 잘 볼 책임을 얻는 문이다. 만석은 깊이 절했습니다. 만석은 낮은 관직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정리하고 백성들의 호적과 세금 관련 기록을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젊은 관리들은 그런 일을 하찮게 여겼지만 만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문서 속 숫자 하나가 어느 집의 밥그릇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쌀 한 되가 누구에게는 하루 끼니이고 세금 한 줄이 어느 집에는 겨울을 넘길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부를 대충 넘기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이상하면 다시 확인했고 백성의 말과 기록이 맞지 않으면 직접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까다로운 젊은 관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벼슬길에서 빠르게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가 맡은 고을에서는 세금 장부가 깨끗해졌고 곡식 창고의 출납이 분명해졌습니다. 흉년이 들면 먼저 창고를 열어 굶주린 사람을 살피게 했고 고아와 노인을 위한 구휼 명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관리들은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원칙대로만 하면 사람 사귀기 어렵다. 조금은 눈 감아주고 조금은 챙겨야 오래간다. 만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것을 조금 챙기는 사람은 결국 백성의 목숨도 조금씩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만석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자주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굶주려 쓰러져 있던 그날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만석은 바쁜 관직 생활 속에서도 순덕 할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사람을 보내 고향 소식을 알아보려 했지만 전쟁도 아니고 큰 사건도 아닌 한 노파의 삶은 기록에 잘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아직 살아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병들었다고 했으며 어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만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당장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맡은 일이 많아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녹봉 일부를 몰래 고향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내게 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 했습니다. 누군가 묻거든 먼 친척의 보탬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시 순덕 할멈 앞에 서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 마을의 허진사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에는 흰빛이 섞였지만 가난한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순덕 할멈이 여전히 만석을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할멈도 참 끈질기요. 한양 간 아이가 성공했으면 벌써 소식이 왔겠지. 잊힌 것이요. 세상은 그런 법이요. 순덕 할멈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잊혔다 해도 괜찮습니다. 살았으면 된 것이지요. 허진사는 혀를 찼습니다. 은혜를 갚을 아이 같았으면 벌써 돌아왔을 것이요. 그 말에 할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만석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살린 것은 훗날 보답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더 흘렀고 만석은 마침내 조정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흉년 대책을 세우고 억울한 옥사를 바로잡고 세금 제도를 정비한 공로로 그는 점점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청렴하고 단단한 관리라 불렀습니다. 권세가에게는 두려운 사람이었고 백성들에게는 기대를 품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조선 최고의 재상 자리에 올랐습니다.
검은 관복과 사모를 갖추고 조정에 서던 날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출세했는지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그날 밤 홀로 방에 앉아 오래된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순덕. 삐뚤고 서툰 두 글자였습니다. 그는 그 글씨 앞에 조용히 절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보다 그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재상이 된 만석은 가장 먼저 고향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주변 관리들은 놀랐습니다. 대감, 이제 막 재상 자리에 오르셨는데 어찌 시골 마을부터 찾으려 하십니까? 먼저 조정의 큰일을 살피셔야 합니다. 만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조정의 큰일을 바르게 보려면 내가 사람으로 시작된 자리를 먼저 찾아야 하오. 그곳을 잊으면 내 판단도 뿌리를 잃을 것이오. 그는 많은 행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상의 귀양 소식은 곧 고향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정의 재상 대감이 이 작은 마을에 온다니 누구를 만나러 오는 것인지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허진사는 가장 먼저 옷을 차려입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 집안과 인연이 있어 오시는 것일 게다. 마을에서 재상 대감을 맞을 만한 집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순덕 할멈은 그 소식을 듣고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주 늙어 허리가 더 굽었고 눈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할멈, 재상 대감이 우리 마을로 오신다오. 혹시 그 만석이라는 아이 아니겠소? 순덕 할멈은 손에 들고 있던 나물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니겠지요. 그 아이가 어찌 그런 높은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밤 할멈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궁이 옆에는 아직도 만석이 쓰던 낡은 나뭇가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만 있어도 고마운데 정말 내가 오는 것이냐?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긴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관복을 입은 한 사람이 말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많은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곧장 무너져가는 초가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재상 만석의 행렬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길가로 몰려 나왔습니다. 평생 작은 고을 밖을 거의 나가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조정의 재상이 직접 온다는 일은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검은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줄지어 서고 수행원들이 조용히 길을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진사는 비단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가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안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재상 대감이 머물 곳도 당연히 자신의 사랑채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에서 내린 만석은 허진사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를 지나 곧장 마을 끝에 낡은 초가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 초가집은 예전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지붕은 내려앉을 듯했고 흙벽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오래된 물동이와 낡은 나무 지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장터 끝에서 쓰러져 있던 자신을 업고 온 집, 묽은 죽 냄새가 처음으로 목숨을 붙들어준 방, 순덕이라는 두 글자를 처음 썼던 작은 마루. 모든 것이 낡고 초라했지만 만석에게는 조정의 어떤 큰 대궐보다 귀한 곳이었습니다. 수행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감, 이 집이 맞사옵니까? 만석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다. 내가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은 집이다. 문 안쪽에서 순덕 할멈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그녀는 소문을 듣고도 믿지 못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흰머리는 더 휘어졌고 허리는 예전보다 더 굽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선 재상이 누구인지 한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검은 관복, 단정한 사모, 수많은 관리들의 공손한 태도. 그 모습은 할멈이 기억하던 마른 아이와 너무 달랐습니다. 만석은 조용히 사모를 바로잡고 노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멈. 그 한마디에 순덕 할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만석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깊어진 눈빛 속에 어린 시절의 그 큰 눈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석이냐? 정말 내가 만석이냐? 만석은 대답 대신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이었습니다. 조정의 재상이 낡은 초가집 앞 흙바닥에 무릎을 꿇자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허진사는 눈을 크게 떴고 수행 관리들도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은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순덕 할멈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할멈, 만석이 돌아왔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순덕 할멈은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습니다. 대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천한 늙은이일 뿐입니다. 만석은 고개를 든 뒤 눈물을 참지 못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에게 대감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제가 굶어 죽어가던 날 저를 사람이라 불러주신 분이 할멈입니다. 오늘 제가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 시작은 이 집의 묽은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조정의 재상 대감이 바로 그 옛날 장터 끝에서 쓰러져 있던 거지 아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아이를 거둔 사람은 마을의 부자도 문중의 어른도 글 잘하는 선비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쌀독조차 비어있던 순덕 할멈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녀를 미련하다고 비웃던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허진사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오래전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런 아이는 살려봐야 짐이라고 했던 말. 빈쌀독으로 정을 부리면 굶어 죽는다고 했던 말. 그 말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돌아와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허진사는 급히 앞으로 나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대감, 소인은 허씨 집안의 진사로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입니다. 대감께서 오신 줄 알았으면 진작 저희 집 사랑채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누추한 초가에 오래 계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자신의 집안이 마을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허진사, 내가 이 마을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집은 비단 이불이 있는 사랑채가 아니오. 굶어 죽어가는 아이에게 자기 마지막 쌀을 내어준 집이요. 허진사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만석은 이어 말했습니다. 사람의 집이 귀한 것은 기와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살았느냐 때문이요. 이 초가집은 나에게 조정의 대궐보다 큰 집이요. 만석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는 오래전 이 장터 끝에서 쓰러져 있었소. 사람들은 나를 보았지만 지나갔소. 그때 나는 살려달라는 말도 하지 못했소. 배고픔이 사람의 목소리까지 빼앗아갔기 때문이요. 그런데 이분은 멈추셨소. 자기 쌀독이 빈 것을 알면서도 나를 데려가셨소. 그날 이분이 내게 물은 것은 내 집안도 신분도 갚을 능력도 아니었소. 그저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뿐이었소.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덕 할멈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만석아. 나는 정말 큰일을 한 것이 아니다.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때로 가장 작게 보입니다. 굶은 아이에게 밥을 주는 일, 버려진 아이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일. 그것이 제 삶을 살렸습니다. 만석은 수행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수행원은 조심스럽게 작은 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만석은 그 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단이나 금은이 아니라 아주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발았고 글씨는 서툴고 삐뚤었습니다. 순덕. 만석이 어린 시절 처음 붓으로 썼던 그 글씨였습니다. 순덕 할멈은 그것을 보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만석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글씨는 제 첫 스승이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를 가르친 분은 강 훈장과 정 선생이었지만 제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처음 가르친 분은 할멈이었습니다. 이 종이를 펼칠 때마다 저는 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기억했습니다. 순덕 할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만석의 얼굴을 만지려다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너무 높은 사람이 되었는데 자신의 거친 손으로 만져도 되는지 망설인 것입니다. 만석은 그 마음을 알고 스스로 노파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갔습니다. 할멈, 이 손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 손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죽을 저어주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 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순덕 할멈의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미안함인지 안도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만석도 눈을 붉혔습니다. 재상이라는 자리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감정을 감추어야 하는 자리였지만 그날만큼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만석은 순덕 할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방도 있고 의원도 있고 더는 장터에서 시든 나무를 주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순덕 할멈은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런 초가에서 살던 늙은이다. 한양의 큰 집에 가면 숨도 제대로 못 쉴 것이다. 만석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집을 고치겠습니다. 할멈이 원하시는 곳에서 편히 지내시게 하겠습니다. 한양에 가고 싶지 않으시면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굶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프면 참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할멈을 미련한 늙은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순덕 할멈은 한참 동안 만석을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만석은 그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사로운 은혜만 갚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이 마을에는 여전히 굶주린 사람이 있었고 여전히 눈치 보며 사는 노인이 있었고 여전히 장터 끝에 쓰러진 아이를 지나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관아의 명에 흉년 대비 곡식 창고를 다시 살피게 했고 가난한 집과 홀로 사는 노인들의 명단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구휼은 남는 것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세금 장부에는 숫자만 적히지만 그 숫자 뒤에는 밥을 기다리는 얼굴이 있다. 관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순덕 할멈의 작은 선행은 이제 한 마을의 제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허진사는 그날 이후 한동안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허진사, 그대가 가진 곡식 창고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소. 흉년마다 그것으로 이익만 취했다는 말도 들었소. 이번에는 달라야 하오. 마을의 어려운 집에 곡식을 빌려주되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이지 마시오. 허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만석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요. 예전에 그대는 나를 짐이라 했소.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짐으로 보기 시작하면 언젠가 자기 마음이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 허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벌보다 더 깊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만석은 강 훈장도 찾아갔습니다. 강 훈장은 이제 더 늙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만석은 서당 마루에 올라 옛 스승에게 절했습니다. 훈장님, 그때 저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글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강 훈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뒷자리를 내주었을 뿐이다. 그 자리에 앉아 끝까지 배운 것은 너다.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리를 내주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저는 이제 압니다. 굶주린 아이에게 밥 한 그릇이 필요하듯 배움에 목마른 아이에게는 앉을 자리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강 훈장은 만석의 어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다른 이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만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만석은 마을에 새 서당을 세우게 했습니다. 기와가 화려한 건물은 아니었지만 비바람을 막을 수 있고 아이들이 앉아 글을 배울 수 있는 단정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가난한 집 아이들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종이와 붓을 마련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마을 공동의 물품을 쓰게 했고 서당 곁에는 작은 곡식 창고도 두어 굽는 아이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했습니다. 만석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글은 높은 집 아이들만의 것이 아니다. 글을 배운다는 것은 남보다 위에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아픔을 더 정확히 보고 바로잡기 위해서다. 어린아이들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강 훈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만석이 정말로 큰 사람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순덕 할멈의 초가집도 고쳐졌습니다. 무너져가던 지붕은 새 볏짚으로 덮였고 갈라진 흙벽은 다시 발랐습니다. 아궁이는 따뜻하게 고쳐졌고 방 안에는 두툼한 이불과 쌀독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멈은 여전히 예전처럼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좋은 음식이 들어와도 먼저 이웃의 홀몸 노인을 떠올렸고 새 옷감을 받아도 낡은 옷부터 기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다르게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미련한 할멈이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재상대감을 길러낸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순덕 할멈은 그 말이 민망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기른 것은 큰 재상이 아니라 굶던 아이 하나였을 뿐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만석이 재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석은 고향에 머무는 동안 매일 아침 순덕 할멈에게 문안했습니다. 조정의 재상이라는 사람이 노파의 밥상 앞에 앉아 죽을 함께 먹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덕 할멈은 만석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 힘들지 않으냐? 만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듭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일도 어려운데 나라의 수많은 사람을 살피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할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 내가 먹던 죽을 기억해라. 배고픈 사람에게는 큰 말보다 한 숟가락이 먼저다. 만석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조정에서 아무리 어려운 논의가 오가도 그는 늘 그 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는 멀리 있는 이론이 아니라 굶은 사람 앞에 놓이는 한 그릇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과 은혜갚기 설화, 향촌 사회의 빈곤, 서당 교육, 과거 시험 청백리 정서에 대한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역사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 속 인물과 사건은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지만 그 안에는 조선 사회의 중요한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조선에서 과거 시험은 신분과 가문이 큰 영향을 미치던 사회 속에서도 학문을 통해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아이에게 배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종이와 붓, 스승과 시간, 먹고 살 여유가 모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순덕 할멈의 밥 한 그릇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한 아이가 배움과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한 첫 발판입니다. 또한 만석이 훗날 권력을 개인적 복수보다 구휼과 교육에 쓰는 것은 한국 야담에서 자주 보이는 은혜갚기와 권선징악 그리고 청백리의 이상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만석은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 순덕 할멈의 초가집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집은 조금 단단해졌고 쌀독도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새 지붕도 가득 찬 쌀독도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집에서 자신이 처음으로 이름을 얻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덕 할멈은 만석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무 높은 데만 보지 말고 낮은 곳도 자주 보아라. 내가 쓰러져 있던 곳이 낮은 곳이었다.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할멈. 그는 다시 한번 깊이 절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돌아간 뒤에도 흉년이 들면 가장 먼저 창고를 열게 했고 고아와 노인을 위한 제도를 살폈으면 가난한 아이들이 배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선 최고의 재상이라 불렀지만 만석은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굶어 죽을 뻔한 아이였고 밥 한 그릇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권세는 다시 누군가의 밥 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조선에 숨겨진 이야기, 오래된 사람들의 눈물과 지혜가 담긴 야담을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